우리가 이제 역사 해설하는 사람이고 기획하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그보다는 좀 더 다른 이제 이야기들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. 만리장성을 쌓으려고 기획했던 사람들의 이야기, 그러면 진시황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에 만리장성은 그 선비족이라든지 흉노라든지 이런 저 북방의 오랑캐들, 유목민들이 항상 중원으로 넘어와서 이 중원의 민족들을 유린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 잔인함이 엄청났거든요.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들 오랑캐들을 막기 위해서 그 대역사를 했던 것이 바로 만리장성입니다. 근데 만리장성은 진시황이 쌓았나요? 진시황이 쌓은 건 아니잖아요. 그 사람이 기획을 했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기획을 했거나 진 이전에부터 장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있었습니다. 그게 흙장성이 됐든, 그러니까 토성이 됐든, 돌성이 됐든, 아니면은 특정한 벽돌성이 됐든 꾸준히 있어 왔는데, 진나라 때, 그리고 그 이후에 명대, 청대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장성은 만들어져 왔습니다. 근데 그런 장성들이 이어져 나오면서 기획했던 사람들 말고 거기에 동원된 사람들은 전부 다 백성들입니다. 예, 백성들. 그러면 수백만, 수천만이 거기에 투입돼 가지고 지금 보면은 위대한 인공 구조물들이 탄생이 된 거고요. 대운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그 거대한 물줄기를 이 수로라고 하는 것들을 운하를 만들어서 했는데 그 만드는 그 건설의 역할들은 다 노동력이 들어간 겁니다. 백성들의 노동력. 역시 피라미드 다 마찬가지고요.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유물유적의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보는 것은 당연하고 그 자체로서의 경위에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만 이런 구조물들을 기획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, 그리고 그 이면에 노동에 투입됐던 그런 백성들의 고달픔, 애환, 이런 사연들,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. 예를 들어서 만리장성 같은 경우는 조선 사신들이 산해관에 가면은 반드시 얘기하는 게 맹강려 설화예요. 맹강려 설화는 중국의 4대 설화 중에 하나인데, 만리장성 쌓으러 간 자기 남편 찾으러 와가지고 결국 거기서 죽은 맹강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. 그때 자기 남편도 여기에 와가지고 그 만리장성 쌓다가 죽은 사람이에요. 그게 이제 정치 이데올로기, 이런 거와 연관이 돼서 사실은 이제 조선 사람들한테는 좀 부각이 되기는 했지만, 어찌됐든 그런 그 이면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. 역사의 현장, 만리장성이든 운하든 그 현장에 가면은 저건 전부 다 수백 년, 수천 년 전의 이야기들이에요. 그 당시에 이 건설됐던 그런 현장들입니다.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수백 년 전 이야기를 그 현장에 와 있는 것 뿐이지, 지금 현재의 모습이거든요. 그러면 이건 과거의 저기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해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같이 현장을 같이 가는 사람들한테 지금 현재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이 과거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현재적인 시각으로, 또는 미래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이제 활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지점들을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.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대없다, 뭐 이런 얘기가 좀 옛날부터 많이 했잖아요. 그렇지만 그 산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수백 년 동안 전혀 바뀌지 않았을까요? 아니에요. 산천도 바뀝니다. 사람의 그런 이 생존이야 100년을 못 간다고 하지만 산천은 지속적으로 갑니다. 그렇지만 그 산천도 또 바뀌게 됩니다. 과거에는 마차를 타거나 소를 타고 말을 타고 이런 교통수단을 이용을 했지만, 그리고 그런 교통수단이 갈 수 있는 곳은 좁은 길이라든지 아니면은 흙길, 논길, 밭길, 들길, 이런 길이었지만, 시대가 바뀌면서 점차 마차가 생기고, 그 다음에
자동차가 생기고 자전거가 생기고 이러면서 교통수단도 바뀌고 길도 자연적으로 이런 흙길, 농길, 밭길에서 신장로가 깔리고 고속도로가 생기고 이러면서 모든 조건들이 순차적으로 다 바뀌어 왔습니다. 그러면서 당연히 그 역사 공간도 그 바뀌는 만큼 이 사연들도 쌓였어요. 그러면 우리가 수양제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대운하가 개착됐던 그 당시의 얘기를 하지만 그 지금까지도 그 이 대운하가 남아있는 그 현장에서 우리 역사와 연결되는 근현대의 이야기까지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성종 때 최부라고 하는 사람이 표해를 당해가지고 중국에 표착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절강에서 북경까지 송환이 되는데 조선으로 송환되기 위해서 와야 되는데 무슨 길을 타고 와야 되냐면은 절강에서 북경까지 나 있는 경항대운하를 타고 왔어요. 전기에 그 경항대운하를 조선 사람이 경험한 건 최부가 처음입니다. 물론 고려 때 고려 시대의 그 관리들 정몽주라든지 이런 그 이색이라든지 이런 관리들이 요동 지역을 거쳐서 중국을 왔다 간 그런 기회들은 많이 있었지만 절강 이남의 운하를 따라서 북경까지 그 경항대운하를 따라간 것은 최부라고 하는 처음이에요. 그러면 수양제보다도 훨씬 몇백 년 후의 이야기입니다. 그런 이야기들. 그게 바로 조선 1487년의 이야기니까 지금부터 약 한 536년 정도 전의 얘기예요. 근데 그 운하가 그 최부에서 멈춰진 게 아니라 우리 역사와 연관이 된다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바로 가장 비근한 예로 요즘 이제 작년이 독립운동 100주년이고, 그러니까 3.1운동 100주년이고, 임시정부 100주년이고,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운동 시기만 가지고도 따져본다면, 당시에 독립운동가들이 그 절강에서 양자강을 넘어가는 그 코스들 있죠. 그런 코스들을 주로 수로를 이용해서 많이 갔습니다. 운하를 타고 갔어요. 그 운하들을 많이 이용을 했는데, 그 대운하입니다, 바로. 최부가 배를 타고 갔던 그 운하 바로 그 물 위에 독립운동가들이 또 이동을 하기도 했었어요. 예. 그런 역사까지 계속 소환해서 할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공간들을, 대할 때 우리가 지금 현재 닥치고 있는,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당장의 그런 단편적인 어떤 면들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보여지는 그 공간에서 숨겨져 있는 이면의 이야기들을 계속 연상해서 우리가 설명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? 이건 사실은 이제 기획에 대한 이야기인데 기획을 할 때 누가 가려고 하는지 사실 중요합니다. 기획자, 그 다음에 그 해설자는 당연히 이 어떤 사람들이 이번 이 어떤 특정한 여행에 대해서 가려고 하는지 그 대상의 규모, 성격, 연령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. 어떤 그 기행을 가고자 하는 의뢰가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번에 의뢰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? 라고 묻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. 거기에 성격에 맞춰야지 할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성인들이 가는데 유치원 학생들 안내하는 그 프로그램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. 그쵸? 근데 단순히 경복궁 갑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유치원용도 있을 수 있고 청소년용도 있을 수 있고 성인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. 외국인용도 있을 수 있어요. 다문화용도 있을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경복궁에 갑니다라고 하면 누가 가려고 하는 그 대상이 누군지, 성격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파악을 해둘 필요가 있는 거고요. 그게 바로 기획의 가장 첫 번째입니다. 그리고 경복궁을 왜 가려고 하는지, 그런 거 파악이 돼야 되죠. 당연히 이제 이것은 이 의뢰를 하는 것과 컨택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 조사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. 왜 가려고 하는지.
경복궁의 건축 우리 전통 건축 양식을 중심으로 관람을 하려고 하는 건지, 아니면은 그 당시에 왕들의 생활 공간, 생활 동선들을 중심으로 해서 왕의 일상을 바라보기 위해서 궁궐을 가는 건지, 아니면은 특정한 예를 들어서 경회루라든지 근정전이라든지 이런 특정한 외국의 사신들을 접대하는 것 중심으로 답사를 하려고 하는지, 궁궐 내에서도 이 공간들마다 의미하는 그런 그 공간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가려고 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. 어디로 갈 것인가? 그거 뭐 위에서 얘기했던 거 거의 뭐 일맥상통한 얘기고요. 언제 어떤 일정으로 갈 것인가? 시기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. 우리 이제 그 어떤 기획을 할 때 시의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, 뭐 저희는 다큐멘터리 제작을 해도 마찬가지예요. 시의성은 제일 중요합니다. 뉴스 보도도 역시 시의성인데, 한 몇 시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.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러시아 연해주의 그 독립운동의 대부라고 얘기하는 최재형 선생 기념사업회가 있는데, 최재형 기념사업회 제가 이제 학술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어요. 근데 최재형 선생의 손자가 오늘 9시경에 사망을 했어요. 예, 러시아에서 사망을 했는데, 이제 뭐 고령이기도 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혼수 상태에 있다가 돌아가셨어요. 근데 이분은 한국 독립운동자 후손 유족 모임의 회장이기도 하고요. 최재형 선생이 돌아가신 지 올해가 순국한 지 딱 100년 되는 해예요. 4월 10일. 예. 근데 그 4월 12일인데 그 최재형 선생의 그 순국 100주년 되는 해에 유일하게 남자로서 유족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최 발렌틴이라고 하는 손자인데 돌아가셨어요. 이번에 오늘 돌아가신 거예요.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도하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그런 것들을 이제 내보낼 거예요. 가장 시의성 있게 바로 즉각 단독이든 뭘 붙여서라도 즉각 타전해서 그 소식을 알릴 겁니다. 당연히 이미 지금 뭐 인터넷에 많이 뜨고 있어요. 그런 것들. 그 다음에 올해가 100주년이니까 100주년 관련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제작할 것 같아요. 그럼 우리가 답사를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언제 어떤 일정으로 갈 것인가? 4월 달이 최재형 선생이 100주년, 순국한 지 100주년이니까 4월 참변이 있었던 4월 11일 전후에서 가려고 하는 그런 답사팀들이 많이 있겠죠. 당연히. 그쵸? 자,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던 시기가 예를 들어서 몇 월 달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딱 정확하게 있잖아요. 그러면 동학 100주년 예를 들어서 아니면 130주년, 150주년 한다면 우리는 그 시기에 맞춰서 답사를 기획하고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뉴스라든지 아니면은 책 출판이라든지 다큐멘터리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획할 겁니다. 그런 것처럼 그런 시기에 적절하게 일정들을 맞춰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.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계절적인 것도 매우 중요해요. 예를 들어서 4월이면 예를 들어 뭐 최재형 선생이 순국한 지가 4월이면 러시아는 여전히 겨울입니다. 예, 길거리에 전부 다 눈이 녹지 않았고, 그렇지만 한국은 이미 봄꽃이 피어서 따뜻한 그런 계절감이 있어요. 그렇지만 저 러시아 연해주의 겨울은 여전히 4월은 춥습니다. 그럴 때 그 현장에 간다면 그 계절에 이 계절에 아직 겨울이 풀리지도 않은 이 시기에 순국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 계절감, 시기적인 그런 동질성 이런 것들을 연상을 하면서 관람객들은 그 당시를 추억하게 됩니다. 그런 거하고 다 똑같아요. 예. 그런 것처럼 시기적인 면이라든지, 뭐 계절적인 면이라든지, 어떤 이런 시의성이 적절하게, 맞는 그런 거라면 더없이, 뭐 유용하겠죠. 어떤 수단으로 다닐 것인가. 당연히, 교통편을 이용을 하겠지만, 원거리 교통은 어떻게 이용할 것이며,
현지에서 교통은 또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? 큰 차를 가야 될 것인가? 아니면 작은 차를 가야 될 것인가? 자가용으로 가야 될 것인가? 이런 것들 매우 중요합니다.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학 기행을 한다고 해도 울산이나 경주에 작년에 제가 이제 따라가 보니까 동학 유적지들이 큰 차가 갈 수 있는 지역이 있고요. 그 큰 차에 내려서도 한참 동안을 걸어서 가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. 근데 만약에 45인승 버스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15인승 미니버스라든지 뭐 25인승 미니버스면 그냥 걸어서 가지 않고 그 걸어서 가는 시간 줄여서 거의 입구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도 있다고요. 이제 이런 것들 사실 이런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사람들에게 일부러 그 주변을 걷게 해서 얻어지는 어떤 이 효과들도 있지만 그런 접근성을 편리하게 하게 해서 답사자들이 수월하게 그 현장을 접근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이 답사 기획하는 사람들 입장에서. 그러니까 관광객은 데려다 주면 그 다음에 이끄는 대로 오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중요성을 크게 생각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. 단지 예를 들어서 그런 간 날이 예를 들어서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날이면 아, 불편해. 뭐 이런 생각들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동선까지 안배한 기획자의 그런 배려라든지 이런 것들은 생각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기획자로서 그 다음에 안내자로서의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들 신경을 좀 많이 쓸 필요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일부러 예를 들어서 한 1km 정도는 차가 갈 수 있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한 1km 정도는 일부러 차에서 내리게 만듭니다. 예, 때에 따라서. 그래서 1km 정도 가면 약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30분 동안 가는 길에 봄이나 가을 이런 때는 정말 경치가 좋잖아요. 특히 이제 야외 같은 경우는. 그러면 경관이 좋은 데 같으면 한 30분 걷게 해서 사람들에게 상쾌한 공기도 마시게 하고 이 유적으로 가는 그 주변의 경관들을 이 자연지리 경관들을 다 이해하게 만듭니다. 우리가 이 특정한 유물이 속 있는 딱 지점에 데려다 주면 그것만으로 인식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건 역사 기행의 사실 올바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.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고속버스를 타고 3시간, 4시간 어디 지역으로 가잖아요. 예를 들어서 동학의 성지들이 있는 울산, 경주로 가면 고속버스 우리가 관광차로 이용을 해서 간다고 해도 한 4시간, 5시간 가까이 걸립니다. 그러면 4시간, 5시간 동안 가면서 주구장창 차에서 그냥 눈 붙이고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오랜만에 밖에 나왔기 때문에 차창 열심히 보면서 주변 경관, 가을에 들녘을 보기도 하고 봄에 나른한 그런 풍경도 보고 모내기 하는 장면도 보고 하는 분들 많아요. 그러면 그 자체가 자연 경관이고 관광 요소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. 예, 그런 것처럼 일부러 도보를 이용해서 목적지까지 안내하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답사 동선, 답사 기획할 때 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어떻게 먹고 잘 것인가? 제일 중요하죠, 뭐. 사실은. 잘 먹고 잘 자야 불만이 없어요, 일단. 여행자들은. 그쵸? 잘 먹어주면 일단 불만이 없습니다. 좋은 데서 재워주면 불만이 없습니다. 그래서 여행의 30-40%는 먹고 자는 것에 좌우된다.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. 예. 당연한 얘기죠. 근데 먹고 자는 것들, 자는 것, 기왕이면 시골에 갔으면 시골의 한옥 체험이라든지 시골의 토담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 지역이라면 일부러 그런 걸 시켜줄 필요도 있습니다. 그런 것들 매우 중요하고요. 지역성에 대한 얘기들이니까 지역의 문화를 체험하는 거니까. 그 다음에 먹는 거.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라도 가면은 음식이 아주 유명합니다. 어디를 가도 뭐 2중, 3중으로 이 반찬이 쌓여요. 그런 거 보면은 뭐 아주 그냥 난리가 나죠. 가격도 오히려 쌉니다. 예를 들어서 5,000원짜리 상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5,000원씩 더 투자해가지고 10,000원짜리 상 받으면
한 3중 정도 되겠지만 한 2만 원짜리 상 받으면은 뭐 4중, 5중까지도 됩니다. 육해 공군이 다 나와요. 근데 이런 것들이 시골의 어떤 토속적인 것, 지방의 토속적인 그런 그 음식들을 경험해보게 만드는 것들도 우리가 그 지역의 관광 요소 중에 아주 핵심 요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. 단순히 비싸고 깨끗하고 좋은 거 먹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그 여행 경비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된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그 현지에서의 그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라면 이 지역성을 살리는 것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. 아까 먹고 자는 것이 여행의 만족도를 얘기하는데 30-40% 정도 된다고 얘기를 했으면 사실은 누가 현장을 안내하고 설명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거의 뭐 50-60% 이제 당연히 얘기가 되겠죠. 예, 거기에 좌우됩니다.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유홍준 교수가 답사 안내한다.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가기 싫은 사람들도 일부러 갈 거예요. 예, 나 저기 별로 가고 싶지 않았었는데 거기 유홍준 교수가 간다네? 그 안내한다네? 그러면 천하에 가기 싫은 사람도 아마 쌍수 들고 나설 겁니다. 근데 똑같은 장소인데 제가 안내한다 그러면 쟤 누구야? 듣보잡인데? 하면서 뭐 한 대여섯 명 갈지도 몰라요. 아무도 안 할지도 모릅니다. 예, 같은 공간을 설명을 해도 그런 이제 지명도, 그러니까 안내하는 사람이나 해설하는 사람의 지명도에 따라서도 바뀔 수도 있고요. 꼭 그런 사람이 아닐지라도 저기 가면은 저 사람 얘기 들어봐야 돼. 내가 한번 들어보니까 저기 가니까 저 사람 얘기 들으면 진짜 그 어떤 다른 사람보다 훨씬 뭐 대학 교수들보다 낫더라.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. 여러분들께서도 그 답사들 많이 가셨겠지만 답사 가셔서 보시다 보면은 해설하는 사람들 다 파악을 하셨을 거예요.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정말 이 콱콱 들어오게 그 다음에 여운이 남게 해설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말 유식하게 얘기는 하는데 전혀 안 남아요. 이런 사람들 많아요. 그런 것처럼 저기 가서 저 사람 얘기 반드시 듣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정도로 그런 해설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면 정말 좋겠죠. 예. 그리고 그런 그 여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. 여행사도 저 팀은 어떤 특정한 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많이 활동하는 여행사인데 여행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는데 저 여행사 프로그램은 꼭 가야 돼. 내가 가봤더니 너무 좋아. 이번에 내가 못 가지만 저 사람 누가 주변에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추천해주고 싶어. 막 하는 것들도 많거든요. 이제 그런 것들. 그래서 이런 누가 현장을 안내하고 설명할 것인가. 그 다음에 이제 해설자들을 잘 구해야 됩니다. 어떤 이제 이런 소규모로 기획과 설명을 동시에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. 그 다음에 특정한 여행사에서 모객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체 여행 전반에 대한 케어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과 거기에 소속돼서 참여하는 안내자들이 있는 반면에 예를 들어서 저처럼 아예 그냥 기획해가지고 소규모지만 직접 기획부터 안내까지 다 하는 그런 기획자들도 있어요. 이런 사람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면이 있기는 있지만 또 그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 어떤 사람보다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거든요.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잘 조합을 해서 기획을 하는 것,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. 어떤 동선으로 돌아볼 것인가 매우 중요합니다. 어떤 특정한 역사 공간에 가면은 이 동선들을 어디서부터 가야 될지 다 파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울산 경주 가니까 수은 선생님 유적지들이 있었잖아요. 그러면 처음에
동학이라고 하는 이 종교적인 측면이든 아니면은 사상적인 철학적인 측면이든 어떤 그 각성의 그 계기가 됐던 장소가 있는 반면에, 그래 아니면 동학이라고 하는 이름이 탄생됐던 어떤 특정한 지점이 있다면 그런 지점들을 가장 먼저 볼 것인가, 그러면서 그 순차적으로 교리를 완성해 나갔던 그 공간, 집필했던 공간,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게 동선을 짤 건가, 아니면은 제일 먼 곳에부터, 산골짜기 먼 곳에부터 중간까지, 앞에까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갔다 오는 시간이,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후에 도착해 가지고 저기까지 들어갔다가 나오면, 그러니까 여기서 순차적으로 들어가면 갔다가 나오는데 저녁이 될 것 같으면 그거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. 그러면 일부러 그렇게 시간 늦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. 그러면 우리가 이 동학의 역사를 바라보는 시간적으로, 시간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지만,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의 동선을 중심으로 시간 안배를 해야 되니까 다음 일정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저 구석에 있는 제일 먼 그 현장부터 먼저 가가지고 거기서부터 딱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와가지고 여기 그 차인들 때까지 내려왔을 때는 그래도 해가 좀 어느 정도 남아 있어서 그 숙소로 빨리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그 시간 안배를 해 나가는 것도, 이런 것들 정말 중요합니다. 이런 동선들. 그래서 이 장소들을 정리하는 이런 그 동선들도 상당히 중요하고요. 근데 이런 앞에서 봤던 것들, 이런 것들은 사실 이 앞쪽에 누가 왜 어디로 어떤 일정으로 수단으로,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기획 단계 또는 이미 의뢰자하고 컨택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. 웬만해서는. 그렇지만 어떻게 먹고 잘 것인가, 동선,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사전답사를 통해서 완성될 수밖에 없어요.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지역도 우리가 나 이번에 한 3년 만에 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릅니다. 예. 잘 아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겠지만, 그 다음에 현지에 네트워크가 있어가지고 지금이라도 당장 야, 너 거기 가가지고 상황 어때? 라고 해가지고 내일 언제까지 나한테 알려줘. 그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있으면, 네트워크가 있으면 그 지역 답사 사실은 좀 안 가도 됩니다.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네트워크가 안 되고, 여기는 정말 중요해서 가야 되는데 그 현지 상황을 내가 3년 전에 갔기 때문에 잘 모른다 그러면 갔다 오는 게 좋아요. 그건 이 프로그램을 완성도 있게 만들기 위한 노력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도 결국은 여행 경비에 다 포함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도 감안을 해서 여행 경비 산출할 거고, 그래서 사전에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사전 답사라고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. 뭐 제가 이거 사진을 하나 붙여놨는데, 제가 사전 답사할 때 차량이 이동할 동선들을 지금 현재 있는 그 길에서 제가 차량 동선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. 사전답사 다니면서 이렇게 가야 된다. 그리고 유적이 이 지금 현재 동선에서 약간 빗겨난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 빗겨난 동선을 차를 이 중간에서 내려가지고 걸어가게 만들 것인지, 아니면 차가 들어갈 수 있는지, 이런 것들 다 파악해가지고 웬만하면 차량이 지나가면서 걸을 수 있게, 아니면 차가 도저히 안 되면 차는 여기서 내려가지고 여기 와서 기다리게 만들고, 답사팀은 걸어서 이렇게 동선 이렇게 따라서 갈 수 있게 만드는 이런 것들, 거기 현장 가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장들을 사전 답사하는 것들은 매우 중요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역사기행 준비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것들 중에 한 두어 가지가 더 있는데요. 당연히 사전 답사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, 자료집 만들기. 당연히 자료집 만드셔야죠. 제가 작년에 그 답사 갔을 때 동학기행 우리 최인경 단장님이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주셨어요. 예, 유용하게. 예. 그래서 가면서 읽고 오면서 읽고 갔다 와가지고 회사에서 틈날 때 또는 이거 답사 정리할 때 다시 보게 됩니다. 답사 자료집은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더 좋죠. 유용하고. 예. 답사 자료집 만들어야 됩니다. 여기 보면 한중 연행노정 답사 해가지고 의주대로
의주길을 가다 뭐 이런 거예요. 제가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작년 제가 이걸 안 만들었어요. 근데 제가 여기 지금 몇 년 동안 그 빠진 것도 많은데 당장 제 책꽂이에 있는 것만 오늘 제가 찍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여드린 건데, 자, 뭐 너무 많아서 그냥 2개만 갖고 왔습니다. 두께가